올여름 지각장마의 마른 장마라고 하죠. 간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는 건 반갑지만 요즘 비 예측이 어렵다 보니 갑작스러운 비 피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집중호우에 안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3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화답해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라고 강변하는 일본은 원재료가 독가스인 살인가스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등 자극적인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15일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잦은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기존에 출석을 요구했던 4명에 더해 추가로 국회의원 1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명도 포함됐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영동 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이란 예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일본에는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입장하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이번 수출 제한 조치를 대북 제재 위반과 연결짓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국제 공조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의 첨단 IT 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대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언급한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주요 그룹의 최고 경영자들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 소통 체제 구축과 장 차관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 체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처 다변화와 소재, 부품 등의 국산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참에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30곳의 총수들과 경제단체장 4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일본 정부가 화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더는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총수들과의 회의는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주로 수입처 다변화나 수입 부품의 국산화 같은 장기적 대책들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복 조치에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기 대책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처음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대책회의.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총수나 대표자 30명과
경제단체장 4명이 노타이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효성 그룹 이제 좀 소재 또는 여러 가지 부품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롯데그룹, 미래에셋 그룹, 그다음에 처음 순서만 정해놓고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대기업 총수 등 20명이 2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진단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인들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고 부품 산업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 부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을 해야 되고, 대기업이 그 매출처가 중소기업의 개런티가 돼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될 수 있다. 단기간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 검토 필요성과 일본 말고 독일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자주력그룹 회장은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다면서 긴 호흡으로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내 소재 양산 체제를 갖추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기업 간에도 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 출장 중이라 다른 고위 임원이 대신 왔고, 대림과 부영, S-오일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우리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은 외교적 대응 말고는 나오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곧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만 언급하고 끝낸 다소 아쉬운 대책회의였다는 평가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200억 원을 추경 예산에 추가로 포함하도록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인식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적 노력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상상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끔찍한 화학무기 이름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른바 안전보장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데 근거도 없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경제 제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안전보장 문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安全保障を目的に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その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り、輸出管理というのは安全保障上の非常に機微な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 하지만 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집권 여당에서는 북한 관련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 방송에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북한에 유입돼 무기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최근엔 한술 더 떠 과거 옴 진리교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 때 사용됐던 살인가스까지 언론에 거론됐습니다.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기업이 살인가스 전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에 해당 원재료를 서둘러 납품해 줄 것을 독촉하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북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됐을 때 쓰인 독가스 VX도 등장했습니다. VX 원료가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등으로 밀수출됐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후지TV가 보도한 겁니다. 단순 무기에서 살인, VX까지 무시무시한 이름이 나오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저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추측이거나 적법한 행정 처리를 침소봉대하는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보장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발표와 이런 자극적인 무기 이름이 겹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점점 더 씌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즉 북한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무기가 불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이 한국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점점 증폭돼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강하게 대응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국민은 압도적인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부 언론의 공명이 나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어김없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집회에는 거동이 불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까지 직접 나와서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벌써 1395번째. 하지만 이번 주 수요 집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90을 훌쩍 넘긴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커녕 되려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 몸에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다 죽었어요. 아베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을 없애기고 정책을 압박하는 거예요. 집회 참가자들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국가 차원의 보복을 가하는 건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피해국의 정부가 받아 안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가해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그러한 목소리였을까요? 집회가 끝난 뒤 일본 대사관 주변에선 대학생들의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경제보복 자행하는 아베 정권 비판한다! 비판한다! 학생들은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아베 정권의 보복 조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수출 경영 책임을 전가하고 경제 보복의 의도를 감추는 일본은 군사 대국화에 대한 야력을 버려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내의 반발 움직임도 한층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 신문들이 연일 아베 정권을 비난하며 과거 청산 요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정세론 해설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군국주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흉심이 깔려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과거 죄악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갈수록 오만방자하다며 민족의 이익을 짓밟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거짓말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오는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야당은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막판 이른바 변호사 속의 거짓말 논란이 터졌지만 청와대는 지명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 후보자의 위증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청문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라.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향해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식의 이런 대응을 하는 걸 보고 참으로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확연한 시각차를 나타내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수순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정치권에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당 지도부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사건에 개입을 할 것이고 중립을 지키는 게 옳지 않는가. 그것을 하루 종일 해갖고 족쇄를 채워버렸어야지. 이제 국회의원들 59명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지도부에서 져야죠. 그렇잖아요.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지금 황 대표가 초보 아닙니까? 문재인이 싫지만은 똑같은 이유로 친박 1중대, 2중대 다 싫다. 그럼 정치판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기자들이 마음대로 난 유튜브 하고 있는데 뭐 나는 유튜브 하잖아.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기존에 출석을 요구했던 4명에 더해 추가로 국회의원 1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도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YTN이 추가로 소환 통보를 받은 14명의 명단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의원 18명에게 무더기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기존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 4명에 더해 14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민경욱, 이은재 의원 등 9명으로 모두 채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경욱, 이은재, 김규환, 송환석 의원은 특수감금 혐의 외에도 의원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과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선 표창원, 송기현 의원 등 4명이, 정의당에선 윤소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범여권에 소속된 의원들은 당시 의원과 사무실을 점거하려던 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 15명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우선 5명이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이 가운데 윤소아, 표창원 의원은 각각 16일과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표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압박해선 안 된다며 경찰 외압 논란까지 빚은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고소고발건은 모두 18건으로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렇게 범여권 의원들은 아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전전긍긍 속을 끓이는 분위기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국회의사당 7층 의안과에서 법안 제출을 온몸으로 막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활약이 단연 눈에 띕니다. 팩스 접수는 엄청 구했다. 팩스로 하는 게 의원이 하는 거는 경찰의 이번 소환 통보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꼼짝 못하게 했던 민경욱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가세요 이제 충분해. 지금 2시간 아니 4시간 반짜리 가야 돼. 저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한국당 의원 14명이 한꺼번에 무더기 소환장을 받은 건데 일단은 당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에서 입장이 나오겠죠. 그 당론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을 부를 거면 나부터 조사하라며 이번에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권이 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저부터 소환하십시오.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악으로 규정하고 강공으로 맞서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좌불안석, 뚜렷한 지침을 내놓지 않는 윗선에 대한 성토 분위기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유죄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마땅한 대책이 있기는 한 건지 홍준표 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59명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지도부에서 져야죠. 그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사태까지 왔으니까. 뒤숭숭한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 소환에 신속히 응하겠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린된 국회의 폭력의 진상을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안긴 민주당과 한국당. 결국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지만 향후 대응은 극과 극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민생 투어 도중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올라타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당시 정황상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은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부장은 황 대표 등이 대구 민생투어에서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리는 등 실정법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여성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 또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체포 직후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할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배우 강지환 씨의 단독주택. 곳곳에 보안용 CCTV가 설치돼 있고 높은 담벼락에 가려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 씨는 9일 밤 이 집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강 씨의 집에서 열린 술자리였습니다. 소속사 직원 외주 스태프들이 모였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외주 스태프 2명과 강 씨뿐. 강 씨는 나중에 이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 한 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다른 한 명에게는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강 씨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씨는 체포된 직후 술을 마신 것 외에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특별히 진술이 크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2차 진술을 일단 들어보고 나서 강 씨의 소속사 측은 입장을 내고 배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강 씨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하루 배우 김혜수 씨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몇 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김혜수 씨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가운데는 현직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은 그러면은 거기는 제일 많죠. 2억 5천. 2억 5천. 그 소송거든 뭐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서울 의원이다 보니까 못하시죠. 네, 타운하우스 개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현직 국회의원까지 돈을 내줬던 이유에는 물론 배우 김혜수 씨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씨가 김혜수 씨의 엄마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뭐 그럴 일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김혜수가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 네, 이에 대해서 김혜수 씨 법률 대리인 측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김혜수 씨 어머니는 10수년 전부터 금전 문제를 일으켰고 당시 막대한 빚을 부담한 뒤에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혜수 씨는 채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머니 대신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김혜수 씨 팬들도 김 씨가 모친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어떤 선택을 내리든 팬으로서 존중하겠다는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동안 가수 장윤정 씨나 전 축구 선수인 안정환 씨, 그리고 소녀시대 출신 가수 티파니 씨 등 연예인 가족들이 자식의 후광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례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자녀들의 꿈과 도전이 가족의 사리사욕과 엮이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건실한 청년 이미지로 사랑받으며 군대에도 꼭 가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 씨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02년에 입국 금지 조치된 이후 17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중국 등에서 활동해오던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구하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싸늘하게 식은 여론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해에 유승준 씨는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입국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데 유승준 씨의 입국이 17년 만에 허용될지 관심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댄스곡 가위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군입대를 공언했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고 공항에서 강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입국을 거부하도록 법이 개정될 만큼 파장은 컸습니다. 유 씨는 13년 후인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도 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로서 신청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의 입국 시도를 보는 여론도 여전히 싸늘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유 씨 입국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유 씨 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내일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유승준 씨는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확정된다면 앞으로도 귀국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재교섭에 나섰지만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일단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다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재교섭이 또 결렬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첫날부터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단 교섭의 주 사용자인 교육부가 나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도교육청하고는 교섭 못하겠어요. 반면 교육부는 사용자는 시도교육감들이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채 이틀간 정회를 거듭하다 양측은 교섭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양측은 오는 16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기본급 6.24% 인상,
수당을 포함한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일 본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그 이후에 연대회의는 즉각적인 2차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추진 계획들을 긴급하고 엄중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실무교섭마저 결렬될 경우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시급 8,350원보다 14.6%, 1,220원 올린 9,57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한 10,000원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은 200만 130원입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 165원 낮은 8,185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삭감 요구는 유지했습니다. 어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이제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달 말쯤에 교육부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8곳이 모두 취소될지 아니면 구제받는 곳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권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한대부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일반고 전환과 자율형 사립고 지위 유지의 갈림길에 선 학교들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 취소 최종 동의 여부가 이달 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야당 반발로 자사고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경우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교육청이 22일부터 실시하는 청문 기회가 있지만 구제받는 학교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게 교육청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한 학교라도 취소 결정이 번복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타격을 입는 데다 무엇보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소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전망의 이면에는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자사고 폐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 일부는 자사고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학교들까지 갑자기 없애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학교를 상당히 선호하고 준비했던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몇 개 정도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더불어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 8곳 가운데 6곳이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자사고 강남 쏠림이 더 심한 것도 교육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이 정상 운행돼서 이른바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시민 불편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잠시 뒤 열차가 빠져나가 승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첫날 열차가 제때 오지 않아 혼잡한 출근길을 걱정했던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열차가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출퇴근길 열차는 평소와 같이 운행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날 밤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필수 공익사업장이라 운행 유지 인력은 현장에 남았고 비상 인력도 열차 운행에 투입되면서 출퇴근길 정상 운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대의 불편은 시민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최대 6분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 등 운행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아침에 평소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12분 열차를 타려고 막 뛰어왔는데 지금 보니 그 운행 정보가 바뀌어서 좀 당황했어요, 사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부산교통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최소의 기준치입니다. 그것마저 저희에게 동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양보한 입장에서 그것마저 동계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2천억 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데다 다른 지하철 노조와 비교했을 때 부산 지하철 노조의 임금은 높은 수준이어서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임금 수준이 높은 노동자의 파업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남겨 노조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일단 3일 동안 파업을 진행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해 부산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밤길에 모르는 남성이 둔기를 휘두르며 쫓아온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경남 사천에서 있었던 일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갓 지나 어두운 주택가 밤길. 지인들의 집들이를 마친 여성 3명과 8살 아이가 탄 차 앞으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나타납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다른 손에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뭔데? 조심해라. 못 들었다. 자세히 보니 둔기입니다. 통화하는 듯한 남성은 갑자기 둔기를 치켜 세우며 차로 달려듭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운전하던 여성은 경적을 울리며 주위의 도움을 청합니다. 남성을 피해 후진으로 속도를 높이자 남성은 급기야 뛰기까지 하며 차를 쫓습니다. 급하게 후진하던 차는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고 큰 길에서 겨우 차를 돌려 위급한 상황을 피합니다. 너무 놀라서 곧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 사람의 눈에서 살기가 너무 보였고. 차량을 위협하며 쫓아온 남성은 48살 A씨. 피해 차량에 자신의 아내가 탄 줄 알고 위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화가 나서 둔기를 들고 쫓았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경찰의 대응입니다. 피해자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했다며 간단한 조사만 하고 A씨를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A씨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 등 나머지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에 1시간가량 더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당장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놓으니까 피해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남아 있고. 경찰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들은 남아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잔치를 끝내고 피의자하고 피해자가 너무 바뀐 거잖아요. 애가 또 놀랬다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배려 요만큼도 없었고.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밤중 끔찍한 공포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은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A씨의 위협을 피하려다 들이받은 차량에 수리비까지 물게 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경찰의 피해 달아나던 절도범이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됐습니다.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시민의 용기 있는 대처가 빛을 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달려가는 남자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그 뒤를 경찰관들이 힘겹게 따라갑니다. 20대 남성이 인근 백화점 매장에서 가방을 훔쳐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가 경찰 인계 과정에 도망친 겁니다. 보안요원에게 이제 다가가서 경위를 파악하는 순간에 이제 그 절도범이 보안요원을 밀치고 도주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경찰관도 바로 추격을 하기 시작했고, 절도범은 이곳에서 도주를 시작해 왕복 6차선 도로에 있는 중앙 분리대까지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절도범을 잡은 건 때마침 전동 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지나가던 김영우 씨였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300여 미터를 달아났는데
김 씨가 절도범의 앞을 막아서면서 추격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범인이 흉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는 즉흥적으로 정광석 같이 제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범인은 그 당시 바로 주저앉고 포기 상태였습니다. 세종시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김 씨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전에서 사고로 뒤집힌 승용차를 보고 앞유리를 깨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 검거에 큰 역할을 한 김 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망간 절도범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시민의 용기 있는 대처 덕분에 범인을 곧바로 다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당하게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검거 현장에 함께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유정이 제주에 버린 쓰레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도 동물뼈로 밝혀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 후 인근 쓰레기장에 종량제 봉투를 버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 지난달 28일 유해 20여 점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이 유해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동물뼈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과 경기도 김포 등에서 발견된 유해도 모두 동물뼈로 확인됐습니다. 시신 수습이 안 되면서 이번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 측이 선임한 변호인 5명이 부정적 여론의 사임계를 제출하자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고 씨에 대한 공판 준비에 들어갑니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시일이 촉박하다며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11일 만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친 데 이어 밤 사이에는 영동 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구름이 한반도 전역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입니다. 새벽에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11일 만에 내린 장맛비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맛비도 중부 내륙보다는 해안과 남부 일부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영동 지역으로 초속 15m 이상의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과 우리나라 북동쪽에 놓인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지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의 바람이 강하게 불랬고 강한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비구름도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영동 지역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고 영남 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올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곳으로 장대비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 위험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다시 남하해 당분간 일본 부근에서 소강 상태에 들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법무부가 최초 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가 이후 조작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간첩 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상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되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간첩 신고는 전화 112, 113으로 날뛰는 간첩 뿌리 뽑아 없애자. 간첩 신고는 대표적인 신고 포상제로 꼽힙니다. 현재 포상금은 최고 20억 원에 달하는데 거짓 신고로 드러나도 일단 상금이 지급되면 되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사건을 제보한 인물과 북한에서 유 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탈북민 등에겐 상금이 지급된 뒤였습니다. 당시 탈북민과 국정원 수사관 등 모두 7명에게 5천만 원 가까운 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습니다. 최근 간첩 조작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상금이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상금 환수 규정을 새로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고 반납을 거부하면 세금 체납대와 같이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환수 규정에 따라 간첩 등 공안사범 사건에서 진술이나 상금 지급이 더욱 신중해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냉정하게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닐 테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함과 객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옛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은 바른미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의 광고, 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인쇄업체 등에서 2억 1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브랜드 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 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특검이 1심 때보다 형량을 1년 더 늘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김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현 정권의 적폐로 찍힌 다른 사건들처럼 자신도 일방적으로 매도당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초엔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다른데요. 60대 이상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경제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 33만 4천 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올 들어 1월을 제외하고 취업자 증가는 20만 명을 넘나들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평균 20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명 넘게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영향 등으로 지난달에도 60대 취업자는 3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주로 공공일자리와 함께 요양보호사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 업종의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6만 6천 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부진은 40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18만 2천 명 줄었습니다. 30대 취업자도 3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고 도소매업이 감소로 전환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그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 숙박음식점 등에서는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통계 작성 이후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실업자는 10만 3천 명 늘어난 113만 7천 명으로 6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6월에 일제히 치러지면서 젊은 층이 대거 실업자에 포함된 탓입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0%로 6개월 연속 4%대가 이어졌고 청년층 실업률은 10.4%였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자칫 코스피 2000선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본과의 무역 갈등 추이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수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의 내림세를 이겨내고 2100선을 되찾은 코스피. 하지만 반등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작과 함께 급락하더니 어느덧 2000선 붕괴를 다시 걱정할 처지가 된 겁니다. 7월 들어서만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에서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라는 변수까지 엎친 데 덮친 탓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종목은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에 일본 비중이 큰 항공과 여행업종도 충격을 피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분간 값이 싸졌다는 저가 매력을 제외하곤 이렇다 할 반등의 계기가 없는 상황. 일본과의 갈등 추이는 물론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앞으로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한국 주식의 매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한국이 금리를 인하 여력이 더 크게 만들어서 이런 자본들이 주식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특히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에서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동결을 결정한다면 코스피가 2000선을 지켜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좀 언론인 여러분들 제가 그 특정한 언론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의원님 의원님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그 측근을 예결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동료 의원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악의적인 저를 밀어내고 있는 현 원내 지도부 생각하면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 공감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또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싸워나가겠습니다. 일단 관례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별도로 저희가 발언하고 들어와. 응? 발언하고 들어와. 그냥 발언해. 공개 발언하게 해주세요. 너도 좀 시키라 하면 너는 누구야? 뭐 시킨다. 뭐야? 나 살림 시켜. 똑바로 해. 윤석열이 무서워서 약세를 보인다는 게 법사 이분들이.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뭐 사고는 해드릴게. 와서 해. 사고에 나는 못 가. 그러니까 보는도 모르고. 누가 김기태 간다고. 바꾸자 그래. 살인도 없는데. 살인도 없는데. 아니 지금 뭐라고 했는데? 똑바로 해 정보위 간사. 똑바로 하라고. 정보위를 완전히 개정보를 만들어만 진짜. 저기 뭐야? 나도 배웠어. 네,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좀 말아보고. 바로 김현정 씨. 누구야 또?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공개 나같이 바로 학원 조사를 주기 키우는 거야. 나같이 바로 학원 조사를 주기 키우는 거야. 여기다 자기가 뺏겨버렸네. 네, 오늘 사회면 기사에 연예인들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그 내용도 매우 충격적이거나 안타까웠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먼저 최진영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가지 사건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는 이유는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당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론도 여전히 싸늘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유씨 입국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내일 있을 유승준 씨 대법원 판결을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셨습니다만 일단 조금 전에 경찰 2차 조사가 끝났다고 하는 배우 강지환 씨 사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밤늦게 본인 자택에서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해요. 무슨 일인가요? 네, 강지환 씨가 어제 저녁 때 회식을 한 것 같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나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함께 본인의 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2차 술자리를 가지고 그 집에서 각각 다른 방에서 아마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지환 씨가 여성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입니다. 네, 신고는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이 아니라 다른 분 지인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 자체는 지인이 했는데 지인한테 메시지를 그 자리에 있던 여성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2명 중에 한 여성이 지인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나 지금 강지환 씨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갇혀있다. 신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인이 대신 신고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이제 주장하기를 한 분이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여성이 성폭행 당하는 것 같더라. 강지환 씨가 이제 성폭행하는 것 같더라. 그것을 목격하고 내가 소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강지환 씨가 행동을 멈추더라. 그런데 내 온 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어서 아, 나도 최소한 성추행은 당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강지환 씨가 1차 조사에서는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 2차 조사는 방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양쪽의 의견이 양쪽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반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는 것인데 준자가 붙으면 뭐냐 하면은 한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그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도 강제적으로 당했고 또 성추행도 당했다라고 하는데 성범죄를 했다고 하는 이 강지환 씨는 내가 너무 술을 마셔서 인사불성이었다. 그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 것이 1차 수사에서의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1차 조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술이 좀 덜 깼다라고 지금 그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정신이 차린 상태에서 2차 수사를 했고 지금 이제 그 조만간 끝났다고 하는데요. 2차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술을 너무 마신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그런 처음부터 사실 그 강지환 씨가 그와 같은 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하면서 개인의 집까지 가서 그런 술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벌어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건보다 이와 같은 중간간의 고의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그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해달라고 이제 친구에게 요청할 때 내용을 보면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도 강지환 씨가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거나 뭔가 위협을 했다면 추가로 이 부분도 또 처벌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형법상의 준강간이 아니고 성폭력 처벌법상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이런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술 마신 상태에서 정신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여성을 그와 같은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은 형법으로서 준강간, 강제추행이 될 거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형법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준강간으로 해서 처벌 수위가 쑥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갇혀 있어 신고해줘라는 얘기. 한마디로 밖으로 피해자는 나가고 싶었지만 이 강지환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거나 아니면 문을 잠궜거나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성법상 중강간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 이 부분은 형법상 중강간이건 성폭법상의 중강간이건 거기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네. 전부 무조건.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유무죄 여부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실형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일생일대 위기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강지환 씨가 지금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니까 딱 중반 정도까지 방송이 됐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주에 방송이 결방이 됐다고 하는데 강지환 씨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 드라마가 과연 계속 방송이 될 수 있겠는가. 과거에 미투 운동 한참 활발할 때 배우들 이름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중도 하차도 많이 하고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영되던 드라마가 중단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인공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편집으로 좀 조연이거나 그러니까 주연급 조재현 씨 같은 경우 주연급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그때 이제 방영은 이어졌는데 이번에 강지환 씨는 드라마에서 주연급 수준이 아니라 아예 원톱이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 원톱 주연을 지금 뺄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그 성 스캔들로 드라마 방영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되는 것인데 과연 중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진행되는 중에 주연 배우가 하차하고 다른 배우로 바뀐 사례가 있거든요. 옛날에 명성황후라는 드라마에서 명성황후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근데 시청률이 잘 나왔거든요. 바뀐 다음에도.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번에 어쩌면 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주인공이 바뀐 사례가 나올런지 뭐 다각도로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육지책으로라도 계속해서 드라마를 방영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러다 보면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사라든지 제작사에서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와 같은 관련해서 많은 그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실제 그와 같은 출연 계약, 특히 보통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활을 성실히 해야 될 의무를 두고 만약에 이와 같은 뭐 스캔들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케이스가 없지 않은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연급으로 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출연 계약 자체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그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어떤지는 당사자들끼리 알겠습니다만 정말 지금 그 전체 편 중에 뭐 사실 나머지도 거의 다 촬영해 놓은 상태에서 중반부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속사와 이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방송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5년 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SNS상의 어떤 해외 성매매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이 났던 사건인가요? 예, 그때 이제 2014년에 어떤 필리핀 여성이 한국 배우 강지환 씨와 잠을 잤다라고 하면서 강지환 씨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본인 얼굴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곧바로 이제 해명이 나오기를 강지환 씨가 이 여성은 현지 가이드하는 분의 부인이다. 내가 잠들었을 때 옆에 와서 장난을 친 거다. 그리고 해당 여성이 직접 이제 해명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다. 나는 강지환 씨 팬인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삭제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네. 또 오늘 계속해서 포털 검색어를 장식한 또 배우가 있는데 바로 김혜수 씨입니다. 모친의 채무 문제 때문에 지금 법률 대리인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그 글을 읽어봤는데 요즘 변호사들이 할 일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혜수 씨 본인 것 아니고 본인의 모친이 이 양평에 있는 어떤 그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명으로부터 합계 13억 정도를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 피해자 내용이 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 언론에 탔고 그 엄마의 딸이 바로 김혜수 씨다라고 이 문제가 그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B2 논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소속사의 어떤 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그것은 엄마의 일인 것이고 이미 기존에도 어머니가 이와 같은 유사한 일로 해서 네. 그 본인이 많은 돈을 물어준 케이스가 없지 않고 다만 계속 이런 부분이 벌어져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 8년 전에 엄마와의 사실상의 어떤 관계까지 단절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엄마에게 그 어떤 그 돈을 물러주면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본인에게 그 김혜수 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네. 대법원까지 가서 본인이 책임 없다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을 그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김혜수 씨에 대한 어떤 흑색 글이 올라올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을 밝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피해자 가운데는 현역인 여당 국회의원까지 포함돼 있다고 하고 그 액수도 13억 원을 넘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라디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그때는 이제 씨가 김혜수 씨의 엄마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뭐 그럴 일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김혜수가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거기는 제일 많죠. 2억 5천. 2억 5천. 그 소송하고 뭐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서울의원이다 보니까 못 하시죠. 네, 당사자인 김혜수 씨 어머니도 지금 액수에 대해서는 13억 정도 되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네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김혜수 씨의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연예인들을 이 이름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까? 종종 있었죠 그동안. 그 이 연예인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식이 유명 스타가 되면 그 유명세를 활용해서 돈을 빌린다거나 뭐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고 지금 김혜수 씨 어머니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김혜수 씨를 믿었다. 김혜수 씨 어머니라면 돈 떼일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좀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 유명 스타의 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더 믿을 수 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유명 스타가 직접 나와서 자기 입으로 내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모를까. 단지 인척관계다, 부모 자식지간이다라는 이유로 특별히 더 믿을 수 있다는 근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김혜수 씨 어머니가 언변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지금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만든다. 뭐 포천시랑 이미 MOU를 체결했다. 포천시는 그런 MOU 체결한 적 없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광물을 캔다. 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이런 데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금방 400억이 나온다. 이런 그런 것도 아마 사실무근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막 이제 굉장히 언변 좋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혹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수 씨는 그래도 도의적으로 어머니가 진 빚이니까 10수년 동안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성인은 설령 부부라 하더라도 형제라 하더라도 이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별개인 것이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약상 명의를 빌려줘서 거기에 도장을 찍었거나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얘기하는 피해자들의 말이라고 하면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엄마의 사기 행위에 어떤 가치 행위를 분담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어떤 뭐 투자를 하는데 김혜수 씨가 와서 거기에서 본인도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했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책임을 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 김혜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8년 전에 이미 엄마와의 관계를 이런 문제 때문에 끊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김혜수 씨 도장도 없고 거기에 어떤 엄마의 불법 행위를 하는데 행위 분담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형법상, 민법상, 계약상 불법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앞으로 지금 이 김혜수 씨 측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컨대 이제 김혜수 씨의 어떤 행위 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또 다른 양상으로 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직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혜수 씨 측의 해명이 나름대로 어떤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의 부모의 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중의 반응과 이번에 김혜수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중의 반응이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례별로 다른데 부모가 이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자식이 그 연예인이 그 돈의 수혜를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막 좋은 교육받고 이랬으면 그럼 연예인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중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큰 성인으로 별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가 한 행동을 어떻게 자식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대중이 생각하는 측면이 조금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김혜수 씨 해명에 따르면 일단 대중은 이제 김혜수 씨 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김혜수 씨 측에서 해명을 하기를 어머니가 10수년 전부터 돈 문제로 계속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김혜수 씨가 어머니가 빌린 돈을 갚아왔다. 특히 2012년경에 김혜수 씨가 전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빚을 져서 그때 어머니랑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빚을 그 뒤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김혜수 씨가 다 갚았다고 하니까 그럼 그 후로 생긴 문제까지도 김혜수 씨가 또 갚아야 되느냐. 이건 김혜수 씨가 너무 안 됐다. 현재까지는 이런 동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유승준 씨가 제기한 소송이에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2002년 그 무렵에 정말 잘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른바 바른생활 청년 내지 아름다운 청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병력 깊이 중년이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201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 비자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 그 LA 총영사관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영사관을 상대로 해서 그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을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다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그 한국에 들어와서 TV에 출연하고 할 경우에는 자기를 희생을 해가지고 이 병역 의무를 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병역 깊이 풍조 이런 것을 그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청했는 비자 자체가 이른바 F4 비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투표권 이외에는 거의 똑같은 경제생활도 하고 뭐 출입국도 아무 제한이 없는 그런 굉장히 유력한 어떤 F4 비자를 신청을 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취지에서 1심, 2심 모두 기각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17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대법원에서 내일 혹시 조금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1심, 2심 모두 같은 정도로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설령 그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있던 상태를 행위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우리가 그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보통 기각시킬 사건은 빨리 기각시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왔는데 거의 2년 동안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나 대법원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달리 1심, 2심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1, 2심에서 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 오히려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 2심 기각 사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 여론이 상당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이 지난 그 2015년 조사 때 유승준 씨의 입국을 불허하는 그 의견이 66.2%였는데 최근에 한 조사에서는 68.8%로 오히려 입국 불허 의견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용서를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여론이. 왜냐하면 이제 유승준 씨가 좀 뭔가 정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외국에서 안 된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정심이 많으니까 혹시 야 좀 이제는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유승준 씨가
너무 당당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하는데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나의 사과를 받아들여달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사과할 때도 진정성 논란이 있었고 저 무릎을 꿇은 게 정말 무릎 꿇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왜 하필이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 연령이 딱 지나자마자 져서 사과를 하는 것이냐. 그 진정성 논란이 있었던 데다가 그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지난해 말인가 올해 총과에는 한국에서 신곡을 발표해서 자꾸 한국인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유승준 씨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폭풍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제가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이 얘기 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부 범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사건 발생해서 소개해달라고 오면 그 거절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내가 무슨 윤석열이가 예뻐서. 네, 강희용 한양대 태ging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수순이라고 봐야 할 텐데 사실 막판에 거짓말 논란이 불거져서 청와대에서 좀 여론 추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그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미 이제 당대표나 이제 원내대표 발언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역대 어느 후보에 비해서도 그 가령 단골 메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에 또 나오는 탈세라든가 위장 전입이라든가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즉 청와대에서 정한 7대 기준에 부합한 후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즉 거짓말이라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청문회장에서 일관되게 입장을 갖고 있었고 다만 마지막에 기억의 혼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2년도 그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한 기자를 상대로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응답을 했던 것들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이제 야당이 그걸 근거로 해갖고 지금 이제 청문회에서 했던 주장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윤 후보자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가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 지푸라기를 어쨌건 더 부풀리고 논쟁화시켜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좀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없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7대 기준에 부합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그동안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검찰의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켜나갈 검찰의 수장으로서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했기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7가지 기준은 모두 충족을 했으나 지금 마지막에 말이 조금 달라진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좀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친정이 어딥니까? 친정이 검찰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물론 그 기본은 뭐 자격은 충분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했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더불어서 뭐 언론의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냐? 뭐 이런 네.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비판의 그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어제 그 어떤 그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없는 맥 빠진 청문회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야구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9회 말 2사에 거의 홈런에 가까운 한 방을 네. 날렸다. 아마 그게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야당으로서도 특별히 어떤 공세를 펼 내용이 없었는 것 같은데요. 네. 야당에서 이와 같은 그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공세다라고 했지만 검찰 내지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거짓말을 하고 하는 범죄자를 찾아내서 진실을 밝히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에 6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네. 아마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3번 부인하고 이후에 본인이 그 닭이 우니까 통곡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6번 부인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유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것인지, 물론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7가지 중대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다른 측과 달리 이와 같은 검찰총장 측의 특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이나 하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측컨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에 따르면은 아마 국회 보고서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는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지금 여당 안에서 나온 이제 사뭇 다른 목소리를 잠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반대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번에는 살짝 두둔해주는 듯한 또는 논란의 쟁점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본인이 아마 당혹스러워서 말이 꼬인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보면 수임과 관련된 소개는 아니다. 법조인들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다 부탁이 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전부 범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수임과 관련해서 소개를 할 때 범죄가 되는 것인데. 네, 참 우리 정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좀 흥미로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사람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금태섭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 의원 그 대표의 발언이나 사실 뭐 양쪽에서 소신 발언이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하나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후보자 그 페이스북 전문을 보게 되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 네. 자질은 충분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전문을 보다 보면은 이게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검찰 지금 현재 검찰들이 기자들이 전화를 했더니 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우리가 윤석열이 윤대진이라고 했어야 했느냐?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항변성 분노이 네.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남은 것은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의 거짓말은 없었다. 아까 뭐 6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봐도 무방하다라. 다만 과거 인터뷰가 과거 2012년도에 했던 그 인터뷰가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해야 된다. 사실 공인이나 정치인으로서는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사실 첫 번째 만나는 국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 또 일정한 또 특별한 경우와 상황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변호사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직무 관련성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지휘성 이 두 가지거든요. 이 기관 지휘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거는 윤대진이나 윤석열이나 마찬가지이고 네. 또한 지금은 그 공소시효도 이미 끝난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신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 전 대표로서 상당히 한심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지극히 간단한 문제인 것을 부풀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지극히 간단한 문제인지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봐야 되는지 여야의 의견이 각각 다르고 대치가 계속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오늘 새벽 0시 채택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라 이 인사 자체를 처리할 만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이거를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또 이걸 결정했다고 미징한 사람 그렇게 하겠죠. 했다 그러면서 또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까 봐 그게 정말 걱정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예상대로 범여권에서는 밀어주고 보수 야당에서는 반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임명 강행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후폭풍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가 정상화된 지가 정말 며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청문회 채택 문제로 해서 또 한 차례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회 청문회의 대상이 된 분에 있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이 15명에 대해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워낙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신임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0시를 넘자 바로 지금 더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청문회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의 의중이 신임을 하고 있다는 그 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과 지금 그 바른미래당이 자진 사퇴만이 답이고 오히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짓말을 했는 사람이 그 검찰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행이 될 경우 사실 이 또한 그렇게 큰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은 다른 건보다는 높지 않다. 결국 앞으로 있는 정치 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이번 한두 주가 지나면은 그 후폭풍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봤을 때요. 사실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제 늘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진짜 지역적인 문제로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그 문제를 정치 공세화시키는 것에 대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은 사실 검찰총장으로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검찰의 중립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짚었느냐.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2015년도에 있잖아요. 우리 김수남 전 검찰청장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핵심이 뭐냐면 검찰의 정치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윤회 문건을 수사를 무마를 했고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무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도 그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을 시키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셀프 감금,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반대 야당 의원들을 구속 기소시키는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를 벌인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논란 속에서도 통과가 됐거든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짚어지고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할 자질이 있는지, 그다음에 검찰을 말 그대로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자신의 어떤 외벽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숱한 말로써 증명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야당이 지금 엉뚱한 논란으로 이제 이 어떤 본질과 다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야당의 진짜 그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뭐 살짝 평가가 엇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임명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기존의 사례에 비해서는 아주 거세거나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좀 일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것이 낙마의 이유는 될 수 없다. 저는 분명히 믿고 그래서 윤핵관 분이 외풍을 맞고 소신껏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래서 찬성합니다. 관심의 대상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인데 그 기용이 될 건지 여부와 함께 이게 제대로 된 인사라고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한다면. 기용되고 그건 100% 법무부 장관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민정수석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 전면에 나서서 검찰 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취향하는 바라는 그런 개혁을 완수해달라. 저는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100% 장담한다는데 두 분도 똑같이 예상을 하세요? 100% 지명은 하는 것은 100%인데 100% 임명이 될지는 아직까지 두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회에서의 반대가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내부적인 그 검찰 내의 기류나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이제 당 내에서는 사실상 지명이 된 상태다. 더불어서 최근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이 그 보안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본인에게 얘기되고 있는 3가지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한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의 직책은 지금 민정수석으로 있습니다만 본인이 향후에 그 내부적인 언질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지 여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거의 100%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차기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인물도 지금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차기 민정수석을 거론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뭐 신현수 전 국정원장 기조실장이 거론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민정수석실 내에 어떤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하고 임명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결국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지난 5월 달 그 KBS 대담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제화까지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결국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전 과정에 대해서 정말 리베로답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성과를 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 그다음에 대국회 설득 과정을 직접적으로 해주면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즉 이거는 뭐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국회 논의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질 수 있는, 또 다양하게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그 안에서 조율되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조국 장관을 지금 대통령께서 염두에 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개혁, 그다음에 검찰의 개혁, 이 두 가지가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고 하는 수에 담겨 있는 수다. 그리고 차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민정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여러 비서관들이 뭐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대법관이나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나 지금 다 진출해 있거든요. 즉 뭐냐면 일종의 권력의 요람으로서의 민정수석실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검찰
내부 혹은 비검찰에서 찾는다고 하면 민정수석실 내에서의 어떤 내부 발탁도 좀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이라는 줄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개혁의 이유도 또 이에 대한 반대 이유들도 어쨌든 모두 국민을 향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뮤지컬과 영화 두 장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4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유현목 감독의 작품 오발탕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접목해 관객에게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댄스 공연으로 영화제의 막이 열립니다. 자유분방한 무용수의 몸짓 하나하나와 역동적인 군무의 향연에 관객들은 숨죽이고 감미로운 선율엔 한껏 취해도 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거장 바포시의 안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입니다. 안무를 담당한 서병구 안무가가 무대에 서서 즉흥적으로 보여진 춤사 위에 관객들은 더 큰 박수갈채로 화답합니다.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고 유현목 감독의 작품 오발탄은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디지털로 복원한 필름에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성우들의 대사가 어우러진 시내 라이브 공연으로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전진한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인 해이기도 한데요. 우리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다운 방식으로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고 또 유현목 감독님의 10주기를 맞이해서 유현목 감독님에 대한 헌정의 의미에서 관객들은 여름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늦은 시간까지 공연을 즐겼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라라랜드를 비롯해 뮤지컬 관련 영화 18편이 축제 기간 관객을 기다립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유료로 상영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사전 예매 기준으로 한 명당 최대 2장까지 무료 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선발 등판했습니다.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류현진이 역사적인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습니다. 내야 수비 위치가 아쉬웠던 가운데 1번 타자 휴스턴의 조지 스프링어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어나온 중심 타자 3명을 모두 내야 땅볼로 잡아내면서 자신이 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에 뽑혔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2번 타자 뉴욕 양키스의 르메이휴에게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져 투수 앞 땅볼을 유도해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계속된 원아웃 주자 2루에서는 7년 연속 올스타 투표 1위에 오른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타자 마이크 트라웃을 2루 땅볼로 돌려세웠습니다. 여전히 주자 3루의 실점 위기가 이어졌지만 류현진은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타석에 나온 4번 타자 카를로스 산타나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공 12개로 임무를 완수한 류현진은 예정대로 2회 수비에서 팀 동료 커쇼에게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2001년 박찬호, 2002년 김병현이 올스타전 마운드를 밟았지만 선발 등판은 류현진이 처음이고 무실점 경기도 류현진이 처음입니다. 10승 2패 평균 자책점 1.73의 놀라운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친 류현진은 세계의 야구 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래 기억될 새 역사를 썼습니다. 경기에서는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 리그를 4대3 한 점 차로 꺾고 최근 올스타전 7연승과 통산전적 45승 43패 2무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올스타전 MVP에는 5회 등판에 타자 3명을 모두 삼진으로 처리한 아메리칸 리그 클리블랜드의 투수 셰인 비버가 선정됐습니다. 류현진은 이틀 휴식 뒤 보스턴 원정 3연전으로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과 자신의 사이영상 수상을 향한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최하위 롯데가 최근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붙박이 4번 타자 이대호를 6번 타자로 내리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변화의 바람이 계속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7월 내내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6연패에 빠졌던 롯데는 화요일 NC전에서 4번 이대호를 6번에 배치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롯데의 상징이자 국내 야구 대표적인 거포를 11년 만에 타순 조정하며 분위기 쇄신을 노린 겁니다. 앞 2경기 무안타에 그쳤던 이대호는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분발하면서 결과는 4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6연패고 이제 다시 1승을 했으니까 연승을 하도록 열심히 할 거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패는 끊었지만 투타 2부문의 수치만 봐도 상황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10개 구단 중 연봉 1위가 무색할 만큼 투수력과 수비력, 호수까지 최하위 수준인데다 방망이까지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키움전 1회 김하성의 타구 때 보여준 코미디 같은 수비. 7일에는 8회 주요상의 평범한 안타를 3루타로 만들어준 장면이 롯데의 현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양상문 감독이 성적을 내는 야구를 하겠다며 새로 부임했지만 시즌 반환점을 지날 때까지도 뚜렷한 색깔 없이 선두 SK의 26게임 차 꼴찌로 처져 있는 롯데. 선수 영입과 관리 등에서 프런트의 역량 부족까지 노출하면서 팬들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마저 접은 모습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퇴장당한 프로야구 KT의 이강철 감독이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KBO 사무국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하며 심판을 몸으로 밀쳤던 이 감독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전북이 대구를 대파하고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중국으로 이적한 김신욱의 빈자리를 문선민이 해트트릭 활약으로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나온 전북의 선제골입니다. 김진수의 얼리 크로스를 이동국이 머리로 떨구자 문선민이 다시 머리로 마무리합니다. 속도감 있는 공격 전개가 돋보인 장면입니다. 불과 3분 뒤 나온 추가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선민의 크로스, 로페즈의 힐패스, 그리고 정혁의 마무리까지. 문선민, 로페즈 측면 날개를 앞세운 전북의 공격 작업은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중국으로 떠난 장신 공격수 김신욱의 공백을 지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후반 2골을 추가한 문선민은 프로 첫 해트트릭으로 완성하며 4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9경기에서 7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를 달린 전북은 울산을 제치고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김신욱이 차지했던 득점 선두 자리엔 수원 타가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천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린 타가트는 득점 3위에서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타가트의 활약 속에 수원은 인천의 추격을 힘겹게 따돌리고 올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윤일록이 서울 수비수 2명을 앞에 두고 간결한 가마차기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친정팀 서울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윤일록을 앞세워 제주는 7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10경기 무패를 기록했던 서울은 제주 원정에서 일격을 당해 선두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포항은 일류첸코의 결승골로 성남을 꺾고 8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누구에겐 한 뼘 차이지만 누구에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민이 느끼는 작은 차이 하나도 서울시 의회는 늘 고민합니다. 시민의 눈이 되어 시민의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은 올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곳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방에는 최고 200mm 이상, 영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광주는 27도, 부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다시 남해상으로 물러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감기도 비 피해도 조심하십시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